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지출 지원의 유형별 지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목차부터 보겠습니다. 먼저 지출 지원의 개요를 간략히 알아보고 유형별 지출 차례대로 공공요금 및 용역, 출장여비, 임금 강사료 지급, 보수관리 지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출 지원 개요입니다. 개요에서는 지출 지원 메뉴 구조, 지출 지원 유형, 지출 지원의 특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메뉴 구조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출 지원이라는 중분류 밑으로 유형별 지출에 대한 메뉴들이 정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지출 지원에 있는 유형별 지출을 나열해 봤습니다. 공공요금 및 용역, 출장여비, 일용임금, 보수인건비 등 비교적 형태가 고정되고 정기적으로 반복되는 지출은 지출 지원이라는 별도 메뉴를 사용하게 됩니다. 각 유형의 정의는 이미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므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출 지원의 특징을 정리해 봤습니다. 화면에 있는 4가지 특징은 결국 지출 지원이라는 메뉴를 왜 사용하는가 하고 직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품위부터 시작해서 지급 명령으로 끝나는 기본 지출 절차를 통해서 하지 못할 지출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앞서 보신 4가지의 유형들은 아마 대부분의 선생님들께서 기본 지출 절차가 아니라 지출 지원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계실 겁니다. 왜일까요? 그냥 마침 메뉴가 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유형 지출은 지원 지출 메뉴를 사용하는 게 훨씬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지출을 기초사항을 미리 작성하여 매달 활용할 수도 있고, 가장 강력한 장점으로 품위를 생략하고 원인행위부터 바로 진행이 가능하다는 거죠. 물론 일부 공공요금 및 용역은 예외이긴 하지만요. 그리고 출장협이나 강사료, 사립학교 보수 등은 나이스에서 연계하는 자료를 활용해서 진행할 수도 있고요. 지출 이후에 세외와 세무로 공제나 세금 데이터를 자동 연계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세외로 공제를 연계하는 방법이 꼭 지출 지원을 사용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제는 어디에서 추가하든 지급 방법이 세외 계좌로 되어 있으면 세외로 연계가 됩니다. 그러나 가장 안정적이고 쉬운 방법으로 그리고 매달 반복해서 활용할 수 있는 공제 입력 방법은 역시 지원 지출의 보수인건비 목록에서 입력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특징들을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때로는 K-에듀파인에서 지출을 처리하는 방법이 꼭 유일한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 방법이 있을 때에는 가장 합리적이고 편리한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자, 그럼 지출 지원의 첫 번째 유형으로 공공요금 및 용역 지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처리 절차입니다. 앞으로 각 유형 지출마다 시작에는 이런 절차도를 넣어 놨는데요. 어떤 메뉴들에서 유형 지출을 시작하는지 기재를 해놨으니까 그 메뉴들을 주의 깊게 봐주시면 이후 화면을 보실 때 조금 더 이해가 쉽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용역은 가장 처음으로 공공요금 및 용역 기준정보 메뉴에서 기준을 등록하고, 공공요금 및 용역관리 메뉴에서 계약 정보를 작성한 다음 공공요금 및 용역 지급 메뉴에서 원인행위를 진행하는 절차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가장 처음으로 공공요금 및 용역 기준 등록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지출관리 기준정보에 있는 공공요금 및 용역 기준정보 메뉴입니다. 작업 방법은 우선 행을 추가하여 공공요금 및 용역 기준정보를 입력하고 저장하면 됩니다. 공공요금 및 용역 지출의 특징은 거래처 정보를 기준정보 등록할 때 미리 입력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하단 팁 내용처럼 공공요금 및 용역의 품위 생략 여부는 교육청에서 설정합니다. 공공요금 및 용역 사용할 기준을 만들었다면 다음으로 지출관리의 지출 지원에 있는 공공요금 및 용역관리 메뉴에서 지급계획, 즉 계약 정보를 작성합니다. 먼저 상단에서 신규 버튼을 클릭하고
하단 왼쪽에서 계약 정보를 작성합니다. 공공요금 및 용역명은 기준정보에서 만들어 놓은 내역을 선택하고 공급자, 계약일자, 시작일자, 종료일자를 기입합니다. 또 어떤 세부사업 산출내역에서 지출할지 사업 연결도 진행을 하고요. 지급일자, 분납금액, 지급주기 등 꼼꼼하게 빠짐없이 계약 정보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 다음 오른쪽에 지급계획 작성 버튼을 클릭하면 입력한 계약 정보의 금액과 주기에 맞게 지급계획이 생성이 됩니다. 내용에 이상이 없으면 저장을 해서 계약 정보 작성을 완료합니다. 하단 팁의 내용처럼 품위 생략 여부가 Y인 건은 품위 연계 없이 지급계획 작성이 가능하지만 품위 생략 여부가 N인 건은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품위 번호 연결 없이 작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경우 품위 번호 돋보기 버튼을 이용해서 접수 완료한 품위를 연결해서 진행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공공요금 및 용역 지급 메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메뉴에서 지급 예정일자에 해당하는 공공요금 및 용역 계획건을 조회해서 원인행위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 예시에서는 지급 예정일자를 한 달 정도로 조회해서 앞서 작성한 지급계획 중 한 건만 원인행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급 예정일자를 1년으로 길게 조회를 해서 12달의 모든 지급계획을 조회한 다음 모두 선택해서 원인행위를 진행하면 결과적으로 1년치 원인행위를 하나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 이후 매달 지출 결의만 12번 분할해서 진행을 하는 거죠. 즉 매달 지급계획건을 12번 원인행위, 12번 지출 결의하는 방법이나 1년치 하나의 원인행위, 그리고 그것을 12번 분할 지출 결의하는 방법, 이 두 가지가 모두 다 가능하기 때문에 역시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서 지출 작업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용역 원인행위 화면입니다. 작업 순서를 일일이 설명드리진 않겠고요. 다만 하단 팁에서 보시듯 예산과 거래처는 원인행위 때 수정을 못해도 금액은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급액이 미리 작성한 계획과 달라지는 경우 필요하다면 원인행위 단계에서 수정할 수도 있다는 점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후 지출결의 지급명령 순으로 지출을 완료하면 되겠습니다. 화면은 생략했습니다. 다음은 지출 지원 중에 출장여비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에서 보시는 것처럼 출장 기준 정보 작성을 먼저 하고 관내 혹은 관외 여비 메뉴에서 여비를 작성하게 됩니다. 우선 관외 여비 처리 절차입니다. 출장 기준 정보 메뉴에서 여비 기준 정보를 등록하고 나이스에서 여비 정보 작성 데이터를 연계받아서 출장 여비 관외 메뉴에서 여비 계산을 하고 원인행위를 진행하는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관내 여비 처리 절차입니다. 여비의 기준 정보 등록은 공통이고요. 나이스에서 여비 정보 작성 데이터를 연계받아서 출장 여비 관내 메뉴에서 단가 적용을 하고 원인행위를 진행하는 순서입니다. 그럼 먼저 출장 여비를 처리하기 전에 선행하는 출장 기준 정보 작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출 관리의 기준 정보에 있는 출장 기준 정보 메뉴에서 수행하고요. 내용은 관외 여비의 경우에는 감액 비율, 관내 여비의 경우에는 시간 구분별 여비 금액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내용이 없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메뉴를 하나 살펴볼 텐데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재무회계의 지출관리에 있는 개인여비 등급관리 메뉴입니다. 교육청에서 이 메뉴의 하단에 등록한 여비 등급 기준이 학교에서는 여비 지출할 때 금액으로 일단 우선 적용이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관내 여비 같은 경우는 이전 슬라이드에서 살펴본 학교회계의 출장 기준 정보의 금액으로 세팅이 되는 거고 관외 여비 건은 학교회계 출장 여비 관외 메뉴에서
여비 계산할 때 우선 적용이 됩니다. 물론 필요시 학교에서 금액 수정은 가능하고요. 교육청 메뉴도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교재에 추가했으니까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관내여비 지출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스에서 출장 정보가 연계가 되었다면 K-에듀파인 지출 지원의 출장여비 관내 메뉴에서 조회가 됩니다. 해당 건을 선택하고 단가 일괄 적용 버튼을 클릭하면 출장 기준 정보에 등록한 관내 여비 금액으로 여비 금액이 자동 적용됩니다. 중단의 팁을 보시면 나이스에서 출장 정보 연계를 안 했거나 혹은 연계가 잘 안 된 경우라면 필요에 따라서는 신규 버튼으로 K-에듀파인에서 출장 정보를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비 조직 변경 버튼을 통해서 출장자 정보의 회계 연도나 혹은 신청 기관 등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여비 조직 변경 기능은 추후에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내여비 단가 적용이 끝났다면 다음은 사업정보, 즉 예산을 연결하고 원인행위를 진행하면 됩니다. 관내여비 원인행위 작성 화면에서는 하단 팁처럼 예산과 거래처는 수정이 불가하고 지급액은 수정이 가능합니다. 원인행위를 완료하면 지출결의, 지급 명령 순으로 지출을 마무리합니다. 다음은 관외 여비 지출입니다. 관내와 마찬가지로 나이스 연계 출장 정보가 있으면 출장여비 관외 메뉴에서 조회가 됩니다. 해당 건을 선택하고 여비 계산 버튼을 클릭합니다. 나이스 연계 건이 조회가 안 되면 여비 계산 버튼으로 신규 작성도 가능합니다. 또한 여비 조직 변경 기능이 관외에도 있다는 점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비 계산 버튼을 클릭하면 화면처럼 관외 여비 계산 팝업이 열립니다. 상단에서 나이스 연계된 여비 정보를 확인하고 중단에서 출장자의 여비 등급과 적용 등급을 설정한 다음 하단에서 출장비 상세 작성을 하고 확인 버튼 클릭하여서 팝업을 닫습니다. 이렇게 여비 계산을 마친 출장권은 하단에서 사업정보, 즉 예산을 연결하고 원인행위를 진행합니다. 관외 여비는 대상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금액, 여러 방법으로 원인행위가 가능한데요. 상단에 있는 대상을 선택하면 해당 대상의 모든 출장 항목에 대해서 원인행위가 가능하고 하단 우측에서 개인별이나 항목별로 선택해서 원인행위를 나눠서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지급 방법이 다른 건은 한 번에 원인행위를 진행하면 안 됩니다. 출장여비 관외를 제외한 K-에듀파인의 모든 지출 형태는 수령인 한 명의 지급 방법 하나이죠. 그러나 출장여비는 한 명의 수령인이라 하더라도 항목별로 지급 방법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식비는 현금으로 지급하고 교통비는 카드로 지급하는 이런 케이스가 생길 수도 있는 거죠. 이럴 때 지급 방법별로 원인행위를 나눠서 지출 처리를 해야 한다는 점을 반드시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외여비 원인행위는 관내와 비슷하므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외 여비 작성법에 대해서는 설명을 완료했고요. 추가사항 두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지출관리의 기준정보에 있는 기관거래처 관리 메뉴인데요. 교직원 거래처의 계좌 정보 팝업에는 여비 계좌 여부라고 하는 표시값이 있습니다. 이 표시값을 예로 지정을 하면 나이스 여비 정보 연계 시에 출장 여비 메뉴에서 해당 계좌가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만약 거래처의 계좌 중에 여비 계좌 여부가 예로 지정된 계좌가 없으면 이 순위로는 그 위에 통합 계좌 구분이 급여 계좌로 설정된 계좌가 자동 적용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추가 사항으로 앞서 설명드린 여비 조직 변경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종 나이스 연계한 출장 정보에 회계 연도나 기관을 변경해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전년도 출장권을
차년도에서 지출해야 한다든지 병설기관으로 연계한 출장권을 본교에서 지출해야 하는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요. 이때 여비 조직 변경 기능을 사용하게 됩니다. 출장여비 관내나 관외 메뉴에서 여비 조직 변경 버튼을 클릭하면 화면과 같은 팝업이 열립니다. 여기서 출장자 정보를 조회하고 회계연도나 기관을 변경하면 됩니다. 화면 예시에서는 파인중학교에서 여비 조직 변경을 시도하여 기관을 에듀중학교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비 조직 변경으로 출장자의 기관 정보를 변경한 다음에는 에듀중학교에서 K-리파인에 접속해서 출장여비 관외 메뉴로 진입을 해서 조회를 하면 해당 출장자의 정보가 조회가 돼서 이후 여비 처리가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출장여비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 남은 유형 두 가지 중에 지금부터는 임금 강사료 지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용임금 지급을 알아보고 다음으로는 나이스에서 연계하는 방과 후와 초등돌봄 강사료 지급을 순서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용임금 지급 처리 절차입니다. 일용임금은 일용임금관리 메뉴에서 등록하고 원인행위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이 방법 외에 품위 때 일용임금 서식을 첨부를 해서 원인행위 할 때 해당 서식을 업로드하는 방식으로도 일용임금 지출이 가능하죠. 그 두 방식 모두 화면을 구성했습니다. 차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용임금 관리 메뉴를 사용하는 절차입니다. 지출 지원의 일용임금 관리 메뉴에서 일용임금 구분을 일용임금으로 선택하고 조회합니다. 다음으로 일괄 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일용임금 정보 팝업이 열립니다. 지급 예정일자를 입력하고 수령인 검색 버튼으로 수령인을 추가한 다음 우측에서 예산 조회 버튼으로 사업을 연결하고 보수금액 및 보수 구분을 입력합니다. 화면처럼 수령인이 여러 명인 경우는 기준이 될 수령인과 적용할 대상 수령인을 선택하고 일괄 적용 버튼을 클릭하면 여러 수령인의 내용을 일괄로 입력도 가능합니다. 일용임금 관리에서 등록한 내용이 조회가 되면 해당 건을 선택하고 원인행위를 진행합니다. 일용임금은 원인행위 시 예산, 수령인, 금액 모두 수정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거래처 정보 탭에 오시면 아주 중요한 기능인 일용공제관리가 있습니다. 일용임금에 공제 입력하는 건 다른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보통은 원인행위 때 지금 보시는 일용공제관리 버튼을 사용해서 공제를 입력하게 됩니다. 일용공제관리 버튼을 클릭하면 화면처럼 팝업이 열리는데요. 왼쪽에는 수령인들이 조회되고 상단 오른쪽으로 기준정보 적용부터 지급방법 적용까지 버튼이 여러 개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일용공제를 입력하는 유의사항 몇 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상단 버튼은 순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수령인을 선택하고 버튼 순서대로 공제 입력을 앞에서부터 뒤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각 버튼 단계는 저장 버튼이 아닌 반영 버튼을 사용합니다. 저장 버튼은 모든 단계를 진행한 후에 마지막에 한 번만 클릭합니다. 세 번째, 각 버튼 단계가 잘 반영되었는지는 하단 좌측의 기준 정보에 각 내역이 잘 표시가 되는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런 사항들을 미리 체크한 상태로 화면에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제 입력 내역이 같은 수령인을 한꺼번에 선택을 하고 기준 정보 적용, 즉 소득 구분부터 설정한 후에 반영 버튼 클릭합니다. 하단 좌측에서 보시듯 소득 구분이 먼저 잘 반영되어 있어야 이후에 공제가 정확한 금액으로 생성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첫 단추가 잘 꿰어져 있어야 되는 거죠. 다음으로 공제 생성 버튼을 클릭하면 하단으로
설정한 소득 구문에 따른 공제 정보가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하단 좌측에 공제 금액이 기입된 것도 보이시죠? 그리고 공제 수령인을 적용하고 반영 버튼 클릭해서 수령인까지 적용합니다. 만약 기타 공제가 있으면 기타 공제 생성 버튼으로 입력이 가능하고, 지급 방법 적용은 수령인과 공제의 지급 방법, 증빙 구분 등을 일괄로 설정하는 기능입니다. 참고로 기타 공제 생성과 지급 방법 적용은 필수 사항은 아닙니다. 모든 공제 입력을 마치면 마지막으로 저장 버튼을 클릭해서 공제 입력을 완료합니다. 일용 공제 입력 후 저장과 결제하는 순서로 원인행위를 완료하고 지출을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의 팁은 나중에 한 번씩 읽어봐 주시고요. 다음으로 일용임금 지출의 추가 사항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공제 자동 계산 기능입니다. 조금 전에 일용공제 설명드릴 때 일용공제는 다른 방법이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일용공제 관리 팝업을 사용한다 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지금 보시는 일용임금 관리에 있는 이 기능이 그 다른 방법이 되겠습니다. 원인행위를 진행할 일용임금 수령인이 여러 명이 아니라 한 명의 경우는 지금 보시는 일용임금 관리에서 공제를 입력하는 방법이 더 편리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 일괄 등록으로 일용임금을 작성한 후에 화면처럼 수령인 옆에 돋보기를 클릭하면 일용임금 상세관리 팝업이 열리는데요. 여기서도 공제를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팝업 상단에서 소득 구분 등을 선택하고 하단의 지급 계획 금액을 확인한 다음 공제 정보 탭으로 이동하면 공제 자동 계산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으로 설정한 소득 구분에 해당하는 공제를 생성하고 공제 수령인을 돋보기로 지정한 다음에 저장을 하면 한 명의 수령인을 일용임금 원인행위 하는 경우 일용공제 관리 팝업을 사용하지 않고도 비교적 간단하게 공제를 입력해서 원인행위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원인행위 작성 화면에서는 특별히 처리할 내용은 없고 공제를 확인하고 결제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추가 내용으로 앞서 설명드린 일용임금 서식을 활용해서 품위부터 진행하는 일용임금 지출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처럼 사업 담당자가 품위 때 하단의 일용임금 서식 다운로드 버튼을 통해서 엑셀을 다운받고요. 일용임금 서식 엑셀에서 임금 정보를 입력합니다. 필수 항목은 수령인, 계좌번호, 예금주, 지급액입니다. 작성 후에는 일용임금 엑셀 서식을 품위에 첨부 파일 추가한 다음 결제를 진행합니다. 행정실에서는 품위 접수 목록에서 품위를 접수하고 원인행위 유형을 일용임금으로 선택해서 원인행위 작성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원인행위 작성할 때 하단의 첨부 파일을 다운받은 다음 다시 엑셀 업로드 버튼을 사용해서 일용임금 서식을 원인행위에 업로드합니다. 업로드 팝업에서 엑셀의 내용이 잘 들어와 있으면 왼쪽에 예산을 선택해서 오른쪽으로 연결하고 엑셀에 기입이 되어 있지 않은 선택 항목, 즉 보수 구분 등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검증 시 문제가 없으면 저장해서 업로드 작업을 마칩니다. 업로드가 완료되면 원인행위 저장 및 결제를 진행하고 지출 마무리합니다. 이 부분은 이미 학교에서 아주 자주 사용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설명을 간단히만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기본적인 일용임금 관리 사용법을 알아봤고요. 다음은 나이스에서 연계해서 작성하는 방과 후 강사료 지급 처리 절차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스에서 방과 후 강사료 정보를 작성해서 연계를 하면 K-에듀파인의 방과 후 강사료 지급 메뉴에서 해당 건을 일용임금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용임금 관리 메뉴로 이동해서 원인행위를 작성하는 순서로 진행을 합니다. 화면을 보겠습니다. 지출 지원의 방과 후 강사료 지급 메뉴에서 나이스 연계된 방과 후 강사료 자료를 조회합니다. 가장 먼저 해당 건을 선택하고 사업정보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럼 화면이 한번 이동하죠. 돋보기 버튼으로 예산을 연결하고 저장한 다음
이전 화면 버튼을 클릭해서 돌아갑니다. 사업정보 연결 후에는 다시 방과 후 강사료 지급 메뉴에서 거래처를 지정하고 상단에 지급 예정일을 설정한 다음 일용임금 등록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럼 해당 연계 강사료 건은 일용임금 관리 메뉴에서 조회가 됩니다. 일용임금 관리 메뉴에서 상단의 조회 조건을 방과 후 연계 자료로 조회해서 원인행위를 진행합니다. 원인행위 하는 화면들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또 하나의 나이스 연계 강사료인 초등돌봄 강사료 지급 절차입니다. 메뉴명만 다르지 전체 흐름은 방과 후 강사료 지급과 비슷합니다. 나이스 연계 자료를 초등돌봄 강사료 지급 메뉴에서 일용임금으로 등록하고 일용임금 관리에서 원인행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초등돌봄 강사료 지급 메뉴입니다. 방과 후 강사료와 작업 방법도 거의 비슷합니다. 먼저 연계건을 사업정보 연결부터 합니다. 사업정보 연결한 다음 이전 화면으로 이동을 해서 거래처를 지정하고 일용임금 등록을 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일용임금 관리 메뉴에서 초등돌봄 교실로 조회한 다음에 원인행위를 진행합니다. 마찬가지로 원인행위 작성 화면들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임금 강사료 유형 지출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 지출 유형의 마지막 챕터인 보수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수는 사립보수와 공립보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립보수는 나이스에서 급여 정보를 연계 처리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챕터에서는 그래서 보수 연계와 보수 인건비 목록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관 부담금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립학교에서 보수 연계해서 지출하는 처리 절차입니다. 우선 보수 연계 기준 관리 메뉴에서 연계 기준을 등록하고 나이스에서 급여 정보 작성 건이 연계가 되면 보수 연계 목록 메뉴에서 보수 집계를 하고 원인행위를 진행하는 순서입니다. 화면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지출 지원의 보수 관리에 있는 보수 연계 기준 관리 메뉴입니다. 이 메뉴에서 급여 직종, 세부 직종 등 보수 연계 기준을 미리 등록하고 사업 연결도 해놓습니다. 보수 연계 기준에 누락한 급여 직종이 있으면 추후 나이스에서 연계한 급여 자료를 보수 집계할 때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빠짐없이 등록을 해주셔야 합니다. 보수 연계 기준을 먼저 등록한 다음에는 급여 시즌에 나이스에서 사립학교 보수가 연계가 되겠죠. 그럼 지금 보시는 지출 지원의 보수 관리에 있는 보수 연계 목록에서 조회가 됩니다. 연계건 조회 후에 보수 집계 버튼을 클릭해서 집계 처리를 합니다. 집계한 다음에는 대표 수령인 설정 버튼을 통해서 대표 수령인을 선택합니다. 하단 팁에 있는 것처럼 기관 거래처 관리의 계좌 구분이 급여 계좌로 설정된 계좌가 있는 수령인만 대표 수령인으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사립학교 보수 연계는 원인행위 할 때 지금 설정한 대표 수령인 한 명만 조회가 된다는 점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표 수령인까지 설정한 다음에는 해당 건에 대해서 원인행위를 진행합니다. 보수 원인행위 작성 화면에서는 수정할 수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하단에 대표 수령인 한 명으로만 조회가 되고 금액이 합쳐져 있다라고 하는 점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수령인 정보 탭에서 공제 내역이 있으면 공제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공제 내역 관리 팝업에서 공제 내역을 행추가해서 입력하고 저장합니다. 공제 내역까지 입력이 완료가 되면 저장, 결제 진행 순으로 원인행위를 완료하고 이후 지출을 마무리합니다. 하단 팁에 있는 내용처럼 사립학교 연계 보수 지출은 수령인 한 명으로 금액이 합쳐지기 때문에 전자지출 처리는 불가하다라고 하는 점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수 연계할 때의 주의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잠시 설명드린 것처럼 보수 연계 기준관리 메뉴에서 누락한 기준이 있으면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보수 연계 목록에서 보수 집계할 때 누락된 직종에 대해서는
집계 제외 금액으로 표시가 됩니다. 집계 제외 금액이 발생하는 경우는 지금부터 설명드릴 두 가지 방법의 중에 하나로 선택해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보수 연기 기준 관리 메뉴에서 누락된 급여직 중에 그 기준을 추가한 다음에 다시 보수 집계를 진행하시거나, 혹은 불가피한 경우 지금 보시는 보수 연계 목록 메뉴에서 집계 제외 삭제를 진행하고 집계된 금액에 대해서만 지출을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단, 집계 제외 삭제한 내역은 복구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은 통상적으로 공립학교에서 보수 지출할 때 사용하는 보수 인건비 목록에서 보수를 직접 입력하고 처리하는 절차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수 인건비 목록에서 보수를 직접 입력하고 계산하고 집계한 다음 원인행위로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이거는 매달 사용하고 계신 그런 메뉴이죠. 설명은 최대한 간결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출 지원의 보수 관리에 있는 보수 인건비 목록 메뉴입니다. 먼저 조회 조건을 설정하고 조회한 다음 보수 계산 버튼을 클릭해서 화면을 이동합니다. 보수 작성하는 화면으로 이동한 후에는 상단의 회계 연도, 작업 연월, 급여 구분 설정을 하고 수령인 검색 버튼으로 수령인을 추가합니다. 다음으로 우측에서 예산 조회 버튼으로 지출 사업을 연결하고 수당 금액을 입력한 다음 하단에서 공제 정보를 행추가해서 작성합니다. 이때 공제를 세외 현금에서 보관하는 경우라면 하단 팁처럼 세외 계좌 적용 버튼으로 공제 수령인을 세외 계좌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러 수령인의 수당 공제 내역이 동일하다면 각각 수당 일괄 복사, 공제 일괄 복사로 일괄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보수 작성을 마치면 저장하고 상단 이전 화면 버튼을 클릭해서 보수 인건비 목록 메뉴로 돌아갑니다. 보수 작성 후에 보수 인건비 목록에서 작성건이 조회가 되면 해당 건을 선택해서 보수 집계를 진행합니다. 만약에 보수 집계한 다음에 작성 내역을 수정할 일이 생긴다면 집계 취소를 진행한 후에 보수 계산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수 집계를 마친 건은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선택해서 원인행위를 진행하면 됩니다. 보수 인건비 원인행위는 기존 화면과 동일하므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가지가 남았습니다. 기관 부담금 관리를 알아보고 이번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출 지원의 보수 관리에 있는 기관 부담금 관리 메뉴에서 기관 부담금 지출 처리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작업 방법은 먼저 조회 조건 설정해서 조회를 하고 행추가 버튼을 클릭합니다. 성명 옆 돋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보수 인건비 목록에서 해당 직종 구분과 부담금 구분으로 작성한 수령인이 있는 경우에 성명이 조회가 되기 때문에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해당 수령인의 개인 부담금도 자동으로 조회가 됩니다. 다음으로 기관 부담금 지출할 예산을 선택하고 보수 월액을 입력하면 팁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출 기본정보관리 메뉴에서 설정한 기준정보의 비율로 기관 부담금이 자동으로 계산이 돼서 편리하게 기관 부담금 지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지출 기본정보관리에서 설정한 비율이 없거나 실지출할 부담금과 금액이 맞지 않는다면 조정금액 란에 가감액을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기관 부담금 작성을 마친 다음으로는 적용 버튼을 클릭해서 기관 부담금을 집계하고 저장한 다음 원인행위를 진행하면 됩니다. 하단 팁의 내용처럼 기관 부담금 구분별로 원인행위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점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출 지원에 있는 유형별 지출을 살펴보았습니다. 업무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